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정어리 TV와 함께 가시죠. 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남편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김건희가 심평 변호사를 만나서 했다는 말입니다. 워낙 엉뚱한 소리를 잘하는 사람의 전언이라서 그 말을 진짜로 했는지 믿기도 어렵지만 만약 김건희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면 이건 코미디를 넘어 가직의 끝판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듯이 언제 김건희가 윤석열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윤석열이 죽어야 내가 살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비극은 윤석열 김건희의 비극이 아니고 거짓 인생 가짜 삶을 살아온 김건희가 윤석열을 이용해 온갖 것을 헤쳐먹으려다가 들통이 나게 되자 나라를 뒤엎어서라도 자신들의 살 길을 도모하려다가 생긴 대한민국의 비극 아닙니까? 심평 변호사는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국민들의 귀와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자신도 여기까지 오게 된 데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 그 입을 좀 다물었으면 합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줄 제가 잘 몰랐어요. 어제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제 아주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이군요. 이게 이제 드시기도 편하고 정말 진짜 황토가마에서 참나무로 훈연했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또 더 많이들 사랑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베이컨이나 햄 이런 거 아니겠냐? 전혀 다릅니다. 그야말로 공장식이 아니라 전통 방식으로 다른 첨가물 전혀 넣지 않고 간장, 생강, 후추, 마늘만 넣어가지고 진짜 참나무 장작으로 황토가마에서 6시간 훈연한, 그러니까 풍미가 얼마나 그윽하겠습니까? 프리미엄 훈제 삼겹살, 이렇게 좋은 삼겹살을 넉넉하게 320g을 2번 640g, 이게 25,800원에 무료 배송. 이 정도를 온 가족이 맛있게 드신다면 정말 대박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맛있게 드시고요. 받으시면 진공 포장이 돼 있을 텐데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구멍만 살짝 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3, 4분 정도만 데워주시면 바로 훈연한 것 같은 삼겹살을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댁에서 편안하게 맛있는 훈제 삼겹살 드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백운계 정치 1번지 잘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9만 8천 명 넘어섰네요. 이제 곧 80만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구독 안 누른 분 안 계시겠죠? 혹시 안 누른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우리 백운기의 정어리 TV가 무럭무럭 자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댓글에 이금남님께서요. 조그마한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도통 모르겠어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주셨는데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백운계 정어리 TV는 후원 계좌가 없습니다.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다만 도와주시는 것은 열심히 백운계 정치 1번지 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이웃에 알려주시고 그러면 좋고요. 정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러면 정기회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막 이렇게 복잡하지요. 그래서 뭐 나는 못하니까 딸한테 부탁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가입 안 하셔도 되고요. 잘 봐주시면 그게 우리 정어리 TV와 함께하는 거다. 이 금남님 마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댓글 소개해드리면 그동안에 우리 정어리 선크림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8080 디퓨저 이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저 하나 있다가 자리에 좀 놔주시면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가을 하늘 배경 너무 좋은데 이것도 너무 시원합니다. 아, 근데 파란색이니까 네. 이 피켓 파란색 안 보이네요. 이게 저 게스 촛불 집때 시민들이 들었던 건데 네, 색깔이 그렇죠. 파란색으로 네. 진짜 시원합니다. 여러분 색깔이 똑같습니다. 피켓 똑같아요. 색깔하고 배경 똑같아요. 색깔이 시원하시라고 한번 들어봅니다. 오늘 너무 덥기 때문에 시원하시죠. 안진걸 소장님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어디 그 고소했던 예예예. 고발. 김건희 경력 조작, 학력 조작으로 예. 저희가 2021년 때 고발한 건데 경찰이 봐주기하고 검찰이 또 봐줘야 돼. 느닷없이 공소시효 지났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은 상습 사기 부분인데 뭐 상습 사기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검찰이 또 봐주기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니 반복적으로 수십 개의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을 속이고 그거로 경력을 뻥튀기 하고 새로운 이력을 취득하고 또 새로운 이력으로 또 다른 경력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어떤 몸집과 또는 자신의 이권을 확대해 나가고 경제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거든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그게 상습사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어제 검찰에 항고하고 예. 특검에 논문 조작한 것까지 묶어서 이제 대로 될 일을 말로 한다 했나요? 더 크게 종합 고발하려고 합니다. 검찰에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만은 검찰이 논문 조작 또 허위 경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털어버렸던데요, 신유진 그렇죠. 변호사님. 그 윤석열이 당시에 이 경력에 대해서 뭐 허위로 뭐 이력서를 작성을 해서 경력을 만든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윤석열이 카메라에 대고 했던 그 논리 그대로 검찰이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뭐 그 채용 과정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채용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하면서 털어주면서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습 사기, 일련의 행위, 쭉 포괄적으로 일련의 행위로 인해서 계속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불기소로 끝냈다는 게 좀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마침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항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검진법사 관봉권 띠지 압수수색 해놓고 그것도 없애버린 검찰한테 뭐를 더 바라겠습니까, 윤경호 소장님? 글쎄 말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을 다음 달 26일, 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게 속보로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공소청 그 기소만 전담하는 저는 물론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 맞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 거대한 조직 수사 인력을 그러면 어떻게 재배치해서 활용할 거냐. 이제 그래서 뭐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따로 있는데 그건 어떻게 그러면 조화롭게 잘 운영을 해갈 거냐. 이건 세부적인 문제입니다. 큰 그림에서는 그동안에 검찰이 해왔던 이 폐악질이라는 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비를 할 거냐 이거기 때문에요. 물론 빨리 뭐 추석 전 또는 뭐 연내 그 중요합니다. 그러나 완결 구조를 갖춰서 마무리하는 거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내용에 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난번에 검찰 인사 우리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았습니까? 뭐야 윤석열 때 저렇게 빌부터 먹던 놈들을 그대로 저 자리에 둔다고 이랬는데 아마 이렇게 그 정보조직법 처리하면서 검찰 완전히 뜯어 고치니까 그때 대대적인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내란 특검에서도 검찰도 분명히 중앙선관위에 가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없고 검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아직까지는 수면으로 드러난 것은 건진법사 관봉권에서의 띠지를 사실상 제거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분실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수사기관입니다. 증거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을 분실했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거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이 조직적인 문제가 있는 검찰에 대해서 아직까지
손대지 않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내렸지만 감찰도 대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을 한꺼번에 싹 도려내는 그런 식으로 조직 개편을 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지금 좀 놔두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또 하나 속보가 들어왔네요. 해병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했다라고 하는데 10월 초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진걸 소장님, 지금 뭐 일단 특검법의 수사 기간이 연장 2번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할수록 계속 나오잖아요. 네. 아예 특검법을 개정을 해서 더 길게 그리고 수사 인력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건 뭐 대다수 국민들께서 이참에 털 거 다 털고 하자. 다음에 또 수사하고 재수사하고 이러면 이것도 국력 낭비이고 혈세 탕진이거든요. 이참에 조금 더 세금을 들이더라도 3특검 사실상 다 여러분 김건희 3특검일 텐데 요거 다 기간 다 연장하고 인원도 더 늘려야 됩니다. 김건희 특검이 지금 인원 늘려달라고 계속 호소를 하고 있다잖아요. 고소, 고발, 제보가 계속 들어갑니다. 저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조작, 경력조작에 묶어서 논문조작까지 제가 특검으로 다시 종합고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바로 학력과 경력과 논문을 조회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뻥튀기 하고 사회적, 신분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그러면서 정치검찰들을 꼬시고 재벌들을 꼬시고 무속인들을 꼬시고 그때 도촌동당 사기, 주가 조작 사기 다 저질 때가 그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특검이 그 부분이 자기들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검찰이 이첩됐다는데 그것은 김건희 특검이 잘못 판단한 거죠. 모든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일가의 비리 시작은 경력 조작, 논문 조작, 학력조작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자, 이참에 3특검 저희들 다시 한번 더 힘내라 응원하면서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아예 법으로 기간 연장되고 인원도 더 늘어나서 연말 연초까지는 대대적으로 이번에 털 거 다 털자. 소탕할 거 다 소탕하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하자 이렇게 호소드려 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김건희가 했다는 얘기 한번 짚어볼 텐데요. 하태룡님께서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네요. 이제껏 공짜로 보다가 죄송합니다. 아이고 공짜 아닙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 큰 힘입니다. 하태룡님 신규 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심평 변호사가 우리 국민들의 귀와 마음을 어지럽혔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구치소 생활 얘기는 좀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들을 만한 여유가 없었고요. 예. 우선 이 접견실에서 앉자마자, 첫 일성이, 내가 죽어버려야 내 남편이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더 이상 제가 꼬치꼬치 캐묻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 얘기가 지금 그걸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여기 관해서 이것을 김건희 여사가 쇼를 한다느니, 제가 거기에 낚였다느니, 또는 벅구라지라느니, 온갖 또 그래서 김 여사를 비난을 하는데, 참 사람들 너무 잔인하고 비정하죠. 그런 얘기는 혹시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계엄, 이거 도대체, 왜 우리 남편이 계엄령 같은 거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제가 기억하는 그때, 구치소 가서 들은 기억은, 그래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남편이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심평 변호사가 왜 저렇게 얘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좀 이따 따져보기로 하고 일단 김건희가 그 말을 실제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죽여버려야 남편이 살지 않을까요? 신유진 변호사님 실제로 김건희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뭐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대국민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까 자신을 바라봐주는 밖에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은 그렇게 했더라도 속마음은 그건 아니죠. 속마음은 윤석열이 죽어야 내가 산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근데 심평 변호사는 무슨 자격으로 접견하지요? 변호사니까요. 네. 네, 변호사라면은 이제 변호인으로서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의 변호인 될 자다라든지 아니면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변호인 또는 가족 외에 접견 금지 이게 붙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윤경우 소장님. 지금 뭐 했다는 말들이 이런 것처럼 나오는데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이 살지 않을까 그런 말도 했다고 하고 또 남편한테 끝까지 버티라고 전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또 이제 한동훈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김건희가 나름대로는 자기가 상당히 프로파간다에 뭔가 일각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읊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시중에 윤석열이 내란 때문에 그동안에 저지른 일 아니까 계엄 때문에 저지른 일 그래서 내란 특검 여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는 뭐 그렇게 안 알려졌던 게 많지 않다.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에서는 아니 세상에 이 정도였어? 점점점 입을 벌리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뭐 이봉관이라는 서희건설 회장이 등장해, 서성빈이라는 뭐 유튜버가 등장해, 시계뿐만 아니라 브로치에 뭐 팔찌에 뭐 목걸이에 이런 것 때문에 더 점점 입을 벌리게 만들어서 아까 우리 새 특검 이 기간 연장 법적으로 제도화합시다 그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특검이야말로 16가지 혐의만으로는 이거 안 되는 거잖아. 빨리 더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도 확 늘려서 정말 빨리 파야 돼. 이 말이 지금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들 왜 몰랐겠습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시중의 여론이 모든 비난의 화살이 마치 자기에게 쏟아지는. 근데 실제 그거 맞죠.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그 장님무사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 같이 놀았던 그 뒤에는 김건희라는 뭐 어떻게 보면 막후에 실세가 더 있었던 거. 이제 그 얘기를 다 요렇게 심평이라는 변호사한테 건네서 살짝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이제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뭐 한동훈 얘기나 이런 거는 이미 다 나온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으니까 내가 죽어야 오로지 우리 남편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이 앞으로 두고두고 저는 곱씹게 만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완전히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게 김건희 최은수는 숨 쉬는 것조차 거짓말이고 조작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예전에 아이블리비 사과할 때도 너무나 조신한 척하고 약한 척하면서 우리 남편은 무서운 검사인 줄 알았는데 따뜻한 사람이서 이런 생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이어서 7시간 노치록 보니까 이명수 얼마나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이고 거침없고 나대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무슨 남편에 대한 존중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집고 나면 뭐 이렇게 짓거리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도 여러분 뭐 행태는 너무 잘하시겠죠? 심평이 빅스피커라는 걸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김건희가. 심평이 찾았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지이나 신문이 여전히 막강하다 느끼고 여전히 여러 언론 여러분 여사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뭔 여사입니까? 여사라는 건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최소한 존중과 권위가 있을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심평을 통해서 또 이미지 조작을 하는 거죠. 마치 많이 아프고 병약한 사람인데 그 와중에도 자기보다 남편을 걱정하는 너무나 그런 따뜻하고 괜찮은 사람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동정이라든지 시혜라도 받아보려고 하는 비열한 술책이고 그 와중에도 본인이 이봉관이나 한동훈에 대한 비난했다는 것은 아직도 본인이 최고 절대 권력자인데 이것들이 배신한 바람에 일이 물거품이 됐다라는 남 탓을 하는 윤석열 똑같은 또 습성을 보여줬다. 장관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전해진 김건희의 얘기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심평은 왜 또 이런 식으로 말을 옮겼을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말을 옮기는 것처럼 해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물론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애청자님들이 생각하는 해석은 고탈배님은 지 신랑 들으라고 말하는 거죠. 너 나가서 다 네 탓이라고 해 하는 거고 전 국민 상대로 가스라이팅하는 요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윤석열이 아유 우리 김건희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지 목숨을 바쳐서라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게 아닌가. 보스형님 TV님은 우리나라 3대 거짓말 중 하나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고 싶은 사람이 내가 죽어야 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심평 변호사 또 이런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만 김건희가 아주 뭐 피골이 상접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 일부 지지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 이게 하나 있는 것 아닌가 싶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을 막아줄 만한 극우 세력이 국힘당을 장악해서 뭔가 좀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먼저 피골이 상접했다 하는 부분 심평 변호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뭐 식사를 잘 못한다고 하셨죠? 뼈만 남았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 수위가 이제 이 약간 그 짧은 그 반팔 예. 손목에서 약간 올라가는 수위를 입으시는데 그 수위 밑에 이제 드러난 그 팔목하고 이 손을 보면은 이거는 뼈대밖에 없습니다. 그 그만큼 전에도 지금 말라 있습니다. 그 전에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세요, 교수님은? 그러나 그 과거에는 뭐 만난 적은 있어도 그 뭐 팔목을 보지는 못했죠. 그리고 그 손 자체가 그 렌트겐 그 사진에서 나오는 그 뼈처럼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율 교수가 질문을 제대로 했어요. 뭐 전에도. 뼈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럼 너 전에도 혹시 만나봤어? 그렇게 물어본 거죠. 저도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전에 손목을 못 봤다면서 원래 그런지 지금 뭐 들어가서 며칠 됐다고 피골이 상접해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평소 하고 다닌 거 보면은 뭐 그렇게 생겼더만.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이 안 좋다, 건강이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 뭐 거의 못 먹는다, 40kg도 안 나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순방 갈 때는 또 곱게 차려입고 나왔다가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는 한두 번 써먹은 레파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 국민이 눈도 깜짝 안 할 레파토리입니다. 게다가 또 이제 막상 특검에 조사하러 나온 첫날 얼굴이 안 좋다, 뭐 우울증으로 입원했다, 잘 못 먹는다, 밥도 잘 못 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안 좋길래라고 특검에 수사 받으러 나온 첫날 보니까 얼굴이 아주 좋습니다. 얼굴이 너무 보기가 좋아졌다라는 평을 들어서 오히려 또 그런 뭘까요? 여성이라면 저는 이제 얼굴에 시술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합니다만 좀 잔 붓기를 좀 빼기 위해서 좀 수분 제한이라든지 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그런 상황에서 덜 먹지 않는가 싶었지만 또 막상 구치소 내에도 그 식사 말고는 뭐 매점을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전혀 걱정할 건강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어리 화이팅님. 내 손도 그렇다. 그래도 말짱하다 이놈아. 그러셨고. 락님은요. 뼈만 소가 웃는다. 그거 좋은 거 아닌가? 살 붙을까 봐 갈비뼈도 빼는 여자가.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들꽃님이 한 방에 정리해 주셨네요. 그게 어쩌라고. 아니 안진걸 소장님.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 우리 국민 가운데 아이고 김건희 짠해서 어쩔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그 극단 세력 내에서도 최근에 신혜식 씨가 폭로를 주도하고 그분들이 이탈한 건 봐도 윤석열 김건희가 너무 당했고 해도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본인들까지 속이고 본인들은 알 수도 없는 짓을 저지르고 그래놓고 이용하고 방패막이 하고 나쁜 짓 다 시키려고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이탈이 가속되고 있는데 저것도 다 쇼로 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 차에서 딱 내리기 전에는 꼿꼿하게 그냥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아픈 사람 다리 꼬고 앉아있기 쉽지 않거든요. 더더욱 차량이라는 좁은 공간에서는
저도 차를 많이 타봤지만 아프면 일단 퍼지거든요. 다리 꼬기는커녕 다리 또 편하게 하죠. 근데 내리면 또 아픈 척하고 녹취록에서는 마녀로 악녀로 막 나대다가 기자들 앞에 나타나면 조신한 척. 이걸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저는 이 심평이 오히려 윤석열, 김건희의 앞잡이 세력으로서 진짜 저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동정과 시혜를 불러일으켜서 심평이 과잉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베로니카님, 심평 씨 안에 팔목이나 살펴보세요. 나도 손목에 뼈 있어요. 근데 심평 변호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 안에 맨 처음에 자신이 윤석열 멘토였느니 뭐니 하다가 대통령실에서 그 사람 멘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뒤로는 뭐 또 조금 했다가 그리고 내란 과정에서는 윤석열이 잘못한 거라고 또 막 이야기하다가 또 이렇게 되고 도대체 이자가 노리는 게 뭘까 나는 그게 좀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이 심평 변호사가 김건희하고 만난 게 지금 김건희, 윤석열 그 패거리에 큰 그림을 그려놓은 그 일련의 행동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심평이라는 사람의 지금 돌출성 이 면담 이후에 지금 언론 플레이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자라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면 이 김건희, 윤석열 뭐 이쪽이 아직도 뭔가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아까 앵커께서 잠깐 말씀하셨나요? 이 국민의힘에 지금 지도부 이번에 대표 경선에도 이들이 뭔가 지금 영향력을 미치는 이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극우 세력들이 똘똘 뭉치도록 만드는 어떤 촉발제가 되도록 지금 심평 변호사의 이 인터뷰도 이런 거죠. 어제 신 변호사의 이게 딱 나오고 나서요. 제가 만난 분이 첫 그 비아냥과 조롱이 뭔지 아세요? 아니 팔목에 뼈밖에 없는 여자가 신발은 260을 신어? 이 너무나 이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가 뭐 신발을 260을 신니 어쩌니 이런 얘기할 때 아, 이게 장난이구나 하면서 그걸 기억하고 있듯이 이제 심평 씨가 한 얘기도 뭐 팔목에 뼈밖에 없을 정도로 앙상해 몸무게가 40kg이야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또 계속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이 될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한동훈 얘기를 갑자기 꺼냈죠.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한동훈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뭐 김정은인가? 마음대로 막 주고 그러나요? 한동훈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안진걸 소장님. 이게 갇혀 보니까 남 탓을 윤석열, 김건희, 최우수는 모든 게 남 탓이잖아요. 부하 탓 심지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이봉관하고 한동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그 두 사람을 딱 찍어서 저는 남 탓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표현도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 김건희, 윤석열이 진짜 한동훈한테 엄청난 특혜와 이권가 또는 승진 같은 걸 시켜줬구나. 그래서 한동훈이 정말 이름도 없는 무명검사에서 윤석열, 김건희, 특히 김건희가 직접 자기가 검찰 인사도 개입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정말 개입했구나. 두 번째, 본인이 지금도 절대 지존인 거예요. 건진, 아마테라스 건진의 후예로서 아시아를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 말만 잘 들었으면 나도 여기 안 왔을 거고 한동훈에게 무한한 영광이 있어라. 거의 뭐 통일교 한학자식이죠. 본인은 아직도 이렇게 착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심평한테 그것들에 대한 자기의 분노와 어떤 절망을 이렇게 심평을 통해서 또 겉으로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이봉관과 한동훈에 대한 공격을 엄청 하겠죠. 극우 세력이 이제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한동훈이 출마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극우 세력 후보들이 상당히 좀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보다 더한 장동혁.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안철수, 조경태 혹시라도 탄핵에 찬성했던 쪽이 당권을 가져가면 그나마 자기들은 기대할 데가 없으니까 그걸 기댈 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반탄 쪽에 힘을 좀 실어보려고 하는 김건희 그러고도 남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 신 변호사를 통해서 했다는 저 얘기가 언론에 또 다뤄지도록 만드는 것까지 이게 국민의힘의 지금 22일 전당대회 마무리되는 대표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긴 그림의 하나라고 한다면 이거 참 무서운 거죠. 그렇다면 야 이거 아직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자들이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게 뭔가 작동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그랬으면 나라를 요명요꼴로 만들 정도로 무능했을까 이런 역설적인 얘기도 하고 싶은데요. 어찌됐든 김건희의 이 얘기는 그 뭔가 동정을 지금 이제 뭐 좀 끌어보겠다 이제 이거죠. 저는 그래서 아까 신율 그 진행자가 한동훈에 대해서 먼저 물었기 때문에 신 변호사가 혹시 얘기를 한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한동훈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걸 나중에 좀 거론을 합시다. 이렇게 좀 사전에 뭔가가 있었던 건가 좀 궁금합니다. 전. 전문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체를 저도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얘기를 일부러 김건희가 꺼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김건희가 한동훈 얘기를. 예, 지금 말 나온 김에 내일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그 차기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한 거 이렇게 봤는데 재밌는 게요. 이게 당원과 국민 이런 조사 두 가지가 있는데 당원들을 상대로 한 것은 장동혁이 제일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전한길이 장동혁 지지했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장동혁이 35.3, 김문수가 33.3, 그리고 조경태, 안철수 순서인데 이걸 이제 전국 그 일반 여론조사로 해보면 조경태가 제일 높게 나오죠. 안철수하고 조경태하고 혹시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이제 물 건너갔고 안철수 입장에서도 이번까지 철수하면 또 그렇겠죠. 그렇지만 몰라요. 일단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나오면 그 후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또 결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뭐 많이 나온 사람한테 넘길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전한길이 막 설치고 다니면서 장동혁이 김문수를 앞질렀다는 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장동혁은 이제 완전히 눈이 돌아가가지고 거의 뭐 이상한 상태까지 간 것 같은데 아무튼 전한길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장동혁 그 정말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그 발언 수위와 그 표정, 눈빛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거를 굉장히 선호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정말 이 당이 해체되어야 마땅할 당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극우 강성 지지자들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나라를 들어서 정말 망치려고 했던 윤석열을 아직도 추종하는 세력이 이렇게 뿌리가 깊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평 같은 사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국민들 어지럽히고 지금 또 장동혁 저는 장동혁 됐으면 좋겠어요. 장동혁 대표 되고 전한길 최고위원 되고 시키고요. 예 그렇게 해야 그 당은 내란당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 앞에 딱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뭐 조경태 돼가지고 우리 뭐 다시 보수에 그쪽에다가 보수 깃발 꽂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수당입니까? 지금은 내란당이죠. 해산해야 돼요. 딱 맞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되고 예. 전한길 상황되고 예. 정광훈 상상황되고 그렇게 해서 아예 해산시키고 다시 시작하면 근데 보니까 뭐 지금 막 심평 저는 완전히 이 사람이 관종이면서 동시에 윤석열 김건희 세력의 입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나 보네요. 그 인사도 고 장제원이 다 전횡을 저질렀다고 또 헛소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봉감 탓, 한동훈 탓, 장제원 탓. 자기 부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한동훈이가 배신했고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아예 한동훈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아마 심평한테 메시지를 오히려 일부러 낸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예. 저도 근데 앵커님 말씀처럼 장동혁이 대표가 되고 전한길을 최고위원을 시켜주는 그런 딱 지금 국민의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게 완성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동혁은 뭐 한동훈과 전한길 중 전한길에게 공천을 주겠다라고 TV에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조경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지금 극우를 표방하는 우리 강성 지지자 여러분들 목에다가 총뿌리를 겨눈 사람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독재 국가에 가서 사셔라 이런 말까지 했어요. 네. 한 가지만 더 김건희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난번에 신성빈 회장인가? 그 서성빈. 예. 컨스탄틴 몇 천만 원짜리 시계 준 거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눈 밝은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님 만나서 디올백 받았을 때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가 그 시계 같다. 이렇게 찾아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차고 있는 시계 이제 저게 바쉐론 히스토릭 아메리칸 1921이라는 그 시계인데 디올백 받았을 때 김건희 차고 있는 게 거의 저 시계 같이 보인다 하는 건데 신유진 변호사님 네. 보시기에 어때요? 아니 정말로 저도 이것을 보고 와 우리 정말 시청자분들 대단하시다. 이 최재형 목사님 만났을 때 그 정말 지나가는 이게 지금 흔들린 영상이라는 게 지나가듯이 이렇게 막 손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상을 찾아내고 보니까 지금 각진 모서리 그리고 용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시계를 맞추는 시계 그 돌리는 부분. 거, 예. 그 용두가 저 위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저 용두가 저 위에 있는 자리하는 게 똑같아요. 용도 위치가 특이하네요. 네. 왜냐하면 되게 그 그렇죠. 가운데 있죠. 3시 쪽에 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 콘스탄틴 시계는 운전할 때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게끔 저렇게 45도로 틀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걸 진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시 봐볼까요? 한번 그러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순방 간다고 최근 악사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어쩌다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맞는 것 같은데요, 안정걸 소장님? 네, 저 짤이 돌더라고요. 예. 오늘 아침 저도 봤는데 이제 이미지 이렇게 해상도 좋게 한 짤도 도는데 상당히 비슷해 보인다. 그리고 시점이 이제 많이 틀리면 틀리는 건데 서성빈 먼저 만나고 최재형 목사 나중에 만났잖아요. 9월달 2000년 9월. 그래서 시점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탐욕과 특권으로 점철된 이가 서성빈한테 시계 내놔라는 식으로 해서 받아낸 다음에 이제 폼나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 심지어 출장 경호까지 부실 경호 밖에 나가고 받으면서 또 다른 명품 받으면서 내가 그 명품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면 몇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 안팎 명품 받으면서 이미 5천만 원 막 1억 안팎 명품을 들으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악용하거나 활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영상을요 다시 한 번만 봐봅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 시계에 주목하지 말고 손목에 한번 주목해 봐주세요. 그 손목 뼈에. 해외 순방 간다고 최근 악사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어쩌다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저는 심평 변호사한테 저 손목 한번 보라고 그러고 싶어요. 저기서 뭐가 얼마나 더 저 빠졌을까? 손목과 저 구치소에서 본 손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고 참. 저거 찍힌 게 9월 13일이라면서요. 근데 이제 서성빈 씨가 제공했다는 게 9월 7일인가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그런데 근데 명품 시계, 명품 목걸이, 명품 반지 뭐 등등등을 심리적으로 그걸 받으면 그걸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 뭐 이게 기본이죠. 아니 근데 이게 뇌물로 받은 걸 자랑한다는 거는 정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구매해서 산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겠는데 뇌물로 받은 거를 어떻게 저렇게 버젓이 자랑할 수 있는지 저거는 김건희라서 가능한 게 아닐까. 오죽하면 유경옥 행정관이 그 반클리프 목걸이 나토의 순방 때 차고 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말려달라는 식으로 주변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는 아무도 못 말린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에 대한 개념이 없는 네. 거고 그냥 과시욕 그 자체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김건희는 지금 구속기간이 연장이 돼가지고 8월 31일까지 연장이 돼 있습니다. 연장을 해서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6개월간 또 계속 구속 상태에 있겠지요. 건진이 오늘 영장 심사를 받는 날인데
나 이번에 그냥 소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포기를 해가지고 영장 심사가 9분 만에 끝났다고 하네요. 뭐 그동안에 검찰에서 이런저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영장 기각됐는데 신유진 변호사님 영장 심사를 하는데 나 이번에 영장 심사 안 받을게요 하고 포기를 했는데 영장이 기각된 경우도 혹시 있었습니까? 그렇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영장 청구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경우, 그냥 사람을 무조건 구속하겠다라는 그런 검찰의 무리한 경우 빼고는 뭐 영장 실질심사에서 자기 충분히 방어권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내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기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건진이 이제 수를 쓴 것 같아요. 자신이 이제 행각이 드러난 것 있지 않습니까? 뭐 그라프 목걸이라든지 샤넬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하고 관본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관본권 띠지가 제거가 됨으로써 자신이 더 큰 범죄 사실은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인정된 것, 나온 것만 얼른 빨리 인정하는 자세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짧게 살고 나오겠다,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검찰이 이번에 관본권 띠지 없앤 것과 관련해서 그 전에 영장 청구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기각이 됐잖아요. 네. 거의 기각용으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건진 자체가 이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나왔던 진술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유경옥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경옥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그 윤석열, 김건희의 공인 인증서를 USB에 담고 있는 계좌 관리인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공인 인증서까지 정말 들여다볼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측근인데,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유경옥 행정관을 데려다가 김건희에게 바칠 샤넬백을 교환을 해가지고 자신이 다시 가져갔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다면 100번 구속되고도 남았을 텐데 지금까지 구속이 안 됐고, 그리고 띠지가 탁 제거가 되자 그런 사실이 이제 크게 보도가 되니까 이제 이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크게 수사가 될까봐 그런지 몰라도 이제 구속이 되면서 적당한 처벌을 받아야 그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자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까? 이번에 구속심사 포기했다. 그럼 이제 난 좀 슬슬 불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다 부르는 건 아니고요. 드러난 자기한테 거, 유리한 것만. 네, 드러난 거, 통일교칙과의 연결된 것, 예.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요 정도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 큰 거, 관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이 액수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건은 아직까지 제대로 나온 게 없거든요. 큰 건은 안 불고 나온 작은 건들은 부르겠다, 이런 심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신유진 변호사님한테 한 네.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그 건진이 이렇게 해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뭘까? 그러니까 전부 다 잃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네. 목걸이도 잃어버렸다, 뭣도 잃어버렸다, 몇 천만 원짜리 된 것을 주머니에 놓고 다니는 휴지 잃어버리듯이 그렇게 계속 잃어버렸다는 말을 이 세상 천지에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할 때 네. 저건 무슨 전략일까 궁금하거든요. 네. 뭐라고 봐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원물을 끝내 못 찾을 곳에 꽁꽁 숨겨두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유경옥 행정관이 그 한남동 관저에서 나온 진들을 컨테이너에 보관했는데, 그 컨테이너 중에 한 컨테이너를 유경옥 행정관이 싹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 또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혹시 거기에서 뭐 목걸이라든지 뭐 샤넬백을 교환한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면 잃어버렸다라는 거면은 절대 찾지 못해야 되는데 나오게 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실토를 하고 빨리 그 부분을 털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건진 입장에서는 지금 김건희 특검에 고소고발된 것 중에, 제보된 것 중에 김건희하고 건진, 그러니까 건진이 연합해서 협잡해서 또는 각각 대기업이나 금융지주의 인사와 특권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금품 요구했다라는 제보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KT를 고발하면서 김건희 세력이 개입했다, KT 사장 과정에 했는데, 지금 제가 특검 주변을 취재해 보니까 건진이 뭐 대기업 연임 사장이나 특히 이제 오너가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
사장 연임 대가, 회장 연임 대가로 뭐 몇십을 요구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저는 신임 변호사 분석이 아주 차분하게 잘 된 게 지금 건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버티고 부인하고 도망다닐수록 계속 새로운 폭로가 나올 거고 새로운 수사 소식이 나오는데 차라리 모든 걸 수용하고 체념한 마치 김건희처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구속되고 더 이상 수사는 뉴스나 수사는 대대한 막는 이런 전략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안 나옵니까? 이미 지금 많은 제보와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정황을 놓고 보는 추정인데요. 건진의 집을 특검이 압수수색 들어갔더니 반 지하에 어마어마한 공간이 빤히 보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남부지검 팀들은 그걸 몰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어처구니 없는 거를 유추해 보면 이번에 띠지 관본권 이것도 지금 남부지검장과 남부지검 차장이 둘 다 공교롭게도 8월에 다 물러났더만요. 그러니까 이자들과 연결된 특히 건진이라는 자가 거의 사교 집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니까 남녀호랑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종교라고도 하지만 그에서 조금 더 뭐 변형이 된 사교 집단의 똘똘 뭉쳐 있는 세력들이 검찰에 지금 박혀 있어서 그렇게 잃어버렸다, 뭐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다 통해 온 게 아닐까. 예. 그래서 저는 관본권 띠지 이걸로 인해서 다시 이걸 들여다봅니다만 검찰 내에 단순히 이건 윤석열 사단이 건진을 뒤를 봐줬다 이게 아니고요. 이 건진과 연결돼 있는 직접적인 어떤 집단이 검찰 내에 정말 뿌리 깊게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부인도 하고 모른다고 하고 이게 또 먹혀든 거 아닐까.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허물어지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결국은 포기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이제 건진도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이렇게 해야 내가 조금이라도 살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살 길을 찾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내란 와중에 아주 윤석열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 다 바치고 막 그랬던 극우 유튜버들 이제 와서 또 서로 자기 살 길 찾느라고 바쁘죠. 신의 한수인가? 뭐 거기에 신혜식 씨가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갑자기 막 본인이 무슨 정신이 든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예를 들면 그때 석동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다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뭐 나한테도 기자회견을 해서 뭐 막아라, 뭐 애들한테는 거기 들어 누워야 된다. 석동현 변호사 깜빵하게 생겼어요. 이거 이렇게 다 조사하면은. 지는 안진걸 소장님.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제가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신혜식 씨도 못지 않았죠. 못지않은 게 아니라 제일 앞에서 설치지 않았나요? 정광훈과 신혜식이 주도한 판이죠. 근데 이제 본인은 돌이켜보니 윤석열, 김건희가 너무 잘못한 게 많고 자기도 악용했고 거기다가 일종의 서부지 폭동 같은 방식은 본인은 반대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몰아갔다 이제 이런 양심선회가 생각하는 건데 이미 늦었죠. 본인도 한패였고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안에도 보통 보면 투쟁 전술에서 온건파나 합법파가 있는가 하면 불법으로 폭력을 저지르려고 선동한 자들이 있는데 신혜식 씨가 정확히 어떤 입장인지는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윤석열, 김건희, 석동현 등이 불법 폭력도 마다하지 않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공권력을 무너뜨려라. 법원의 체포를 막아라. 심지어 법원의 구속을 막아라라는 불법 선동을 했다는 겁니다. 재차 내려는 꾀한 건 분명한 거. 그걸 어쨌든 신혜식 씨 폭로로 이게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존재했다. 이건 보수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철저히 이루어졌고 1차 내란, 그다음에 서부지법 폭동과 공권력 그 체포 과정에서 무력화와 그 전후 과정에서 2차 사실상 저는 2차 내란을 생각하는데 그 세까지 이번에 싹 다 소탕해야죠. 오늘 윤경호 소장님한테 분석을 많이 의뢰하는데 저 신혜식 씨는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살 길 찾기다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그 보수 우파 그러니까 정광훈과 손현보 목사 이 둘이 나왔을 때도 둘이 또 각각 입장이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었잖아요. 또 밑에 행동대장 내지는 하수인들도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신혜식이라는 저 보수 유튜버는 자기 이 유튜버 채널을 지키기 위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이제 살 길로 저렇게 서부지원 폭동 때 대통령실의 행정관 뭐 비서관까지도 얘기가 나왔던가요? 행정관 정도가 뭐 전화를 했니, 뭐 만났니, 또 제가 보기에는 돈도 보냈던 정황들이 좀 있으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신혜식이라는 친구가 먼저 그걸 까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근데 저렇게만 해가지고 끝나는 건 의미가 저는 없을 겁니다. 전광훈 목사와 그 일당들이 실제로 뒤에 있었는지에 대한 연결고리가 규명이 되지 않으면 신혜식이 얘기한 걸로 단순히 뭐 석동현 뭐 변호사 하나 뭐 변호사 자격 박탈하고 뭐 감옥에 보내는 걸로 끝? 전 그걸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혜식의 저 살길 찾기 이게 오히려 그쪽에 뭔가 이 발본색원 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지금이라도 손들고 나오면 뭐 그냥 안 나오고 버티고 있는 것보다는 낫겠죠. 네. 아니면 정광훈이 폭동의 배우로 지목이 되면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내란 선동죄로 지금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혜식도 내란 선동죄로 가면 끝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란 선동죄만큼은 피하고자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들 지금 이제 살 길 찾고 그러는데 아직도 거머리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한 거머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아직도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어제는 독립유공자들이 독립기념관까지 찾아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러나라라고 하는데 자리를 비웠어요. 뭐 국회 간다고. 그런데 이자보다 더한 사람이 바로 이진숙 아닙니까? 야, 정말 저는 국회에서 하는 모습 보고 특히 이제 눈을 좀 유심히 봤는데 장동혁하고 남매간 같습니다. 정말. 국회 그 과방위에서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질문 답변하는데 제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 뇌리 속에서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단어를 지워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요. 이진숙 위원장 하면 빵이 떠오릅니다. 법카로 빵을 얼마나 사 드셨으면 이미 국민들 뇌리 속에는 빵이 각인돼 있습니다.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제 세우세요. 김우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진숙 씨. 네, 이진숙 씨에게 묻습니다. 네, 이진숙 씨에게 묻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으로 해주십시오. 그건 제 마음이에요. 종군 기자 출신이라고 맞습니까? 네, 만약에 저한테 아니, 제가 묻는 것에 이라고 답변하세요. 하면 종군 기자십니까? 김우영 씨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종군 기자 출신이 일제하에 종군 위안부의 강제성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라는 답변 자체가 본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의 경험과 삶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사상 검증하듯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가지고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그러시면 김우영 씨는 윤미향 씨 사면에 대해서 중단하세요.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세우세요. 당신은 나한테 질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답변하셔야지. 아니 마치 저를 세우세요. 죄인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위조하듯이 종군 기자가 저도 못 받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작년 8월 14일 날 인사청문회 시절에 이갑산이라고 하는
범사련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죠. 전화 받았다고 했죠. 전화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진숙 증인님, 인사청문회 때 위안부 강제동원권에 대해서 강제성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논쟁적 사안이라 답변을 못하겠다 한 적 있죠? 라고 제가 물었고, 그 후에 혹시 범사련의 이갑산이라는 분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증인 이진숙은 네라고 했고, 예, 압니다. 그다음에 청문회의 답변에 대해서 말 바꾸는 거 보세요. 그분으로부터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안부 전화는 받았습니다. 안부 전화였습니까? 했더니 예. 제가 들은 정보가 있었어요. 이제 좀 더 심한 장면들은 아마 애청자님들 생각해서 우리 제작진이 좀 편집해서 뺀 것 같은데, 그 눈을 보면 또 뭐 하는 거 보면, 근데 국회에서 윤경호 소장님, 국회의원한테 네가 나를 씨라고 부르면 나도 너를 씨라고 부르겠다, 이런 것은 제가 살다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고도의 정치적인 지금 행위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작태를 보인 지금 장관급 공직자인데, 저기를 지금 1년 후에 있는 지방선거 또는 뭐 또 언젠가 있게 되는 무슨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야당이 공천을 줘가지고 또 정치권에 진입하게 만드는, 이게 정말 가장 불행 중에 불행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노리는 거겠죠. 지금 이진숙 씨는 오로지 그걸 노리고 저렇게 투사인 양 고개 빳빳이 들고 저러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의 국회의원의 질문이나 언론을 만났을 때 기자의 질문이라는 건요, 그 기자 개인, 국회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거든요. 알 권리라는 거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국민이 그 기자에게 대신 질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권한을 위임한 국회의원이 대신 질문하는 건데, 거기에다 대고 나도 그러면 김우영 씨라고 하겠다라는 저런 행동, 저런 게 저희 고도의 정치적인 행동인데, 제발 야당에서 저기를 또 공천을 줘가지고 정치권에 진입하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만큼은 좀 저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무위원은 아니더라도 네. 장관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관급 공직자로 앉아 있으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국회, 그 국회의원을 저렇게 생각한다, 그것만으로 자격이 없는 거죠. 저 태도만으로도 당장 해임시켜도 정말 시원치가 않고, 지금 이진숙에 대해서도 고발된 건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까지는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지 좀 의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이 부분이 고발을 했고, 왜 수사가 이렇게 아직까지 진척이 없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아니, 지금 전 국민이 다 이진숙 하면 떠오르는 게 빵인데요. 빵뿐이 아닙니다. 그 법인카드를 대표적으로 지금 빵진숙이라고 하지만 법인카드를 사용한 용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수사가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이자에 대해서 정당한 형사 처벌이 내려져야 정신을 차리지, 지금 자신의 뭐 임기가 남았다고 저 자리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 자리는요, 국회의원에게 질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디서 무슨 질문을 하고 뭐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다시 회의록을 읽어주니까 그제서야 막 눈을 막 굴리면서 막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을 국민이 바라보는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베르사 이후의 장마님, 주먹을 부르네. 제가 알기로는 베르사 이후의 장마님 상당히 점잖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나홀로님, 이진숙 때문에 또 나홀로님한테 혼나네요. 진짜 앵커님 꼭 밥 먹을 시간에 저 면상을 밥맛 떨어지게. 앵커님 저랑 안 맞으시네. 죄송합니다. 너무 식사 일찍 하시는 거 아니에요? DHSSW님, 뜬금없이 샤인머스켓 너무 싱싱하고 맛있어요. 샤인머스켓 시켜서 드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지금도 있겠죠? 예. 아이고, 참. 안진걸 소장님, 오죽하면은 저렇게 안 나가고 버티니까 그냥 위원회를 해체하고 다른 걸 만들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고, 방통위가 사실 이제 방송 언론 주무기관인데
정보통신 관련 기능도 일부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너무 못하니까 아예 그 기능은 과기정통부로 갖고 가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여당 내에서도 왈가왈부가 있던데요. 다 떠나가지고 뭐 저 의원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죠. 하지만 저는 윤경호 선생님께서 너무 잘 지어하셨다고 봅니다. 기자와 의원의 태도는 그건 나중에 또 역시 국민들이 평가할 부분이고요. 일단 국민을 대표해서 대변해서 물어보면 성실히 답하는 게 최고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 앞서보다 모범이거든요.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게 맞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그 일제의 가장 잔혹한 만행들에 대하여 그것마저 부인하는 자가 어떻게 공공기관 합니까?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7.18을 5.18 광주 학살을 비호하는 자들이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지적했더니 됐든 김우영 씨는 윤미향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언어도단이 어디 있습니까? 언어의 길이 끊어진 거죠. 언어도단이라는 게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는 뜻인데 저 사람은 오로지 극우극단주의 전사로 이재명 정권에 죄를 뿌리고 화를 부추기고 그래서 그 극단 세력들한테 다시 한번 질 받아서 어딘가 분명히 출마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갖고 의원들 다른 의원들이나 민주당 괴롭힐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빵진수 거머리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1부에서 끝으로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원전 합의했다고 얼마나 윤석열 펄펄 기고만장했습니까? 근데 그게요. 지금 보니까 이거 자칫하다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원전 주권을 박탈당할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습니다. 오늘 경제 전문가들 계시니까 한번 이 내용 살펴볼 텐데 윤석열이 그때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아마 지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윤경호 소장님 이건 뭐 웨스팅하우스한테 1년에 1조 줘야 되고 50년간 해야 되고 지금 유럽이나 이쪽은 아예 우리가 지금 수주도 못 받게 됐고 지금 그런 계약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원천 기술에 대한 일종의 그 지적재산권료 형식으로 주게 돼 있도록 그 계약을 맺은 거 하나. 또 하나는 특정한 나라들을 딱딱딱딱 집어가지고 유럽 나라들의 경우에 이 나라에는 진출할 수 없다. 이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굴욕적인 계약인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체코 원전 수주를 따내는. 그러니까 체코 원전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저런 식의 가격으로는 이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다. 근데 그걸 굳이 강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이제 비판과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덮였죠. 왜냐하면 절대 규모로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거에 비해서 UAE 원전 다음에 두 번째 뭐 큰 쾌거다 이랬는데 이 50년 이거와 특정 국가에 진출 못한다. 이 두 가지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요. 규명을 해도 이 협약을 뒤집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활로가 지금 트럼프 쪽에서 워낙 손바닥 뒤집듯이 엉뚱한 이제 요구와 관세 폭탄 압력들을 막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 한수원이 합작회사로 설립을 해서 미국 시장에 오히려 뛰어드는데 뭔가 뭐 우선순위 뭐 이런 거를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가 슬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웨스팅하우스에게 했다는 이런 굴욕적인 이런 협약, 계약이 미국 시장에 그러면 진출하는데 조금이라도 그러면 디딤돌이 될 수 있느냐. 이건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진걸 소장님. 네. 사실 우리가 체코 원전 가지고 막 윤석열이 방방 뜰 때 원전 것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이미 지적했어요. 이것은 그 속빈 강정이다. 네. 근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그런 정도, 뭐 이익이 안 남는 정도의 계약이 아니고 아예 이건 앞으로 우리 원전 관련해서는 망해버리는 그런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정확히 그때 저희들 그 야당이랑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정당 야당 시니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체코 원전 무슨 이렇게 비밀이 많고
그다음에 손해보는 장사. 저희들이 저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건 아무리 봐도 손해보는 장사 같다. 이건 치적이 아니다. 뭐 자기 치적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게 이제 다 밝혀졌는데 그 이진수 못지않게 그 한수원 사장도 국회에서 큰 소리 뻥뻥 치대요. 예. 막 눈 부릅떠가면서 그런 태도도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사회적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 양해를 구하고 사과도 모자를 파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대한고래 프로젝트하고 체코운전 두 개는 여러분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뭐 특검이 지금 3특검이 너무 정신없으니까 특검 또 하나 추가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국정조사로 도대체 체코운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 건가. 당시에도 뭐 별별 정말 과정에서도 별별 뉴스가 다 터져나왔잖아요. 이건 정말 국정조사를 제대로 갖고 한번 대한고래까지 묶어가지고 윤석열 김은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또는 어디서 뒷돈을 받아먹은 것인지 누구로부터 로비를 받고 누구로부터 뒷돈을 받고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자들이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국정조사로 돌입해야 된다. 강하게 저희들이 지금 그 캠페인할 예정입니다. 신주지 변호사님, 네.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일단 유럽이나 이쪽은 웨스팅하우스한테 다 넘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우리가 철수한 게 실제로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발주한 원전 수주를 철수했고요. 그리고 슬로베니아, 뭐 네덜란드, 폴란드 이런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하나를 수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철수까지 했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야말로 성과 하나를 드러내는 것에 그 급해서 매국적 합의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영업사원, 우리나라의 영업사원 1호 영업사원이라던 윤석열은 팔아먹은 것은 바로 우리나라다, 매국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집니다. 예. 네. 더 황당한 것은 윤석열이 계엄 사유를 설명할 때 네. 당당하게 체코운전 대한고래 해상 다 깎아버렸습니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이미 조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엉터리 계약을 해놓고. 그런데도 지금 한수원에서는 또 계약하러 미국에 간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미국과 만약에 웨스팅하우스에서 우리가 진출하는 시장에서 미국이 배제되지 않아서 미국으로 혹시라도 진출했다면 그것은 이재명 정부하고 이재명 정부에 소속된 공기업으로 당연히 우리가 논의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한전팀, 한수원팀 윤석열 앞잡이 돼가지고 모든 걸 지금 비밀이라는 식으로 말도 안 하고 나라를 팔아먹는데 이 팀에게 맡길 수는 없겠죠. 한수원도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온전 세일즈가 필요하면 하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체제, 지금 사장 이런 사람들은 못 맡기는 거죠. 윤경호 소장님, 한수원에서는 지금도 이것을 잘하고 있는 걸로 그러면 보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전과 관련된 모든 권한과 사업은 한수원이라는 공기업이 그냥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발전 사업 합리화 또는 뭐 구조조정 뭐 이런 거 할 때 그 전에는 한전에서부터 출발을 한 건데요. 거기서 한수원이라는 게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역의 발전 회사들이 지금 5개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떨어져 나왔죠. 거대한 그 정점에는 한전이 역시 있어요. 한전 역시도 윤석열이 임명한 김동철 전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분도 뭐 민주당 쪽에 있다가 윤석열에게 이제 가담을 한 그 보상으로 한전을 맡았는데 이 한수원 사장은 황주호 사장은 뭐 저 교수 출신이긴 합니다만 원전 전문가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동안에 한수원이 했던 쭉 그 트랙을 보면 정치 논리에 의해서 쭉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에게 50년이라는 이 굴욕적인 계약 이게 단순히 기술료를 그 50년 지불한다 이게 아니고요. 원전 원료도 한수원으로부터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하는 걸 독점적으로 갖다 써야 되고 그다음에 요 용역이나 다른 설비도 그러니까 체코 같은 곳에 우리가 수주했다는 그 프로젝트에도 웨스팅하우스가 갖다 주는 용역 설비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아주 고정적인 그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협약이라는 게 이제 속속들이 지금 드러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수원이나 한전이 이걸 지난번 윤석열이 이 체코와의 원전 수주 계약 우리가 땄습니다 했을 때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국민에게 이해를 시키고 다 공개를 하지 않은 거 이거 반드시 다시 규명을 해야 되고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 표현대로 국정조사가 우선적으로 취해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면 그거부터 먼저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검찰 또는 뭐 특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계약이 파기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웨스팅하우스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파기됐을 경우에 더 큰 뭔가 우리에게 손실을 뒤집어 씌우는 조항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또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것은 국민들 눈돌리경이라고 하는 것 그거 외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만은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던 자가 이것도 참 대단하지요.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찰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 모실 텐데요. 이병철 변호사가 검찰이 저지른 범죄가 총 20조라는 거예요. 20조. 뭘까요? 한번 이병철 변호사님의 계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병철 변호사님 만나보겠고요. 이병철 변호사가 김건희 재산을 벌금만으로도 다 털어버릴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주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금융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 돈을 다 털어야 된다. 뭐 벌금만으로도 다 털어버릴 수 있어요. 주가 조작. 그 자본시장법이거든요. 김건희가 지금 8억 1천만 원을 이익을 현실화시켰다는 거잖아요. 이득액의 4배에서 6배까지 벌금을 반드시 같이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억 곱하기 6배. 그것만 해도 48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 명태균 씨 그 여론조사비를 안 낸 거. 그 2억 7천. 이제 그것도 결국은 뇌물이잖아요. 그 5배 하면 13억이거든요. 이유한 20억만 갖고도 이제 이유한 20억이라 치고 곱하기 5배 하면 100억이에요. 나머지도 또. 김건희 개털되는 소리가 즐겁네요. 물론 숨겨둔 재산도 다 찾아서 몰수해야겠지요. 김건희 재산 모두 찾아내서 국고환수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시면 아래 구독 버튼 세게 눌러주세요. 예, 시대의 연가 찰스트라다무스 이병철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철 TV 사이다 런칭했죠? 네. 며칠 됐습니까? 지금 이제 사흘째네요. 사흘째. 화요일 오후에 2명에서 시작했는데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3,400, 200명. 네네. 아니 3,400, 200명, 3,420명. 3,420. 네. 이렇게 무식해. 막 전화도 많이 오고. 속도가 빠릅니다. 또 이제 이 정의리 TV에서 또 해시태그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렇게 오는데 뭐 재벌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 본인이 평소에 이제 내 지금 백운기 선생 정의리 TV 가고 있다 하니까 이것도 너무 팬이고. 재벌 회장님이 우리 정의리 TV를 아신다고요? 유명한 분이 이제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본인도 검찰에 너무 많이 시달렸고 또 공무원들한테 여러 뭐 관청에 그런데 찍소리도 못 하는데 변호사님 완전히 조지니까 대리만족으로 너무 진짜 사이다처럼 시원하다. 그런데 본인도 아침에 이제 변호사님 그 구독을 했는데 제가 새벽에 경제 이슈를 2개를 올렸거든요. 트럼프 관세 문제하고 또 정상회담도 있어요. 이제 국내는 이제 집값이 다시 들썩이니까 그 2개를 제가 이제 해결책이나 이런 거를 새벽에 또 일나가 올렸더니 그걸 아침에 보시고 너무 놀랬다. 아,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앞으로 광팬이 더 되겠다 하시길래. 경제면 경제, 정치면 경제 뭐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같은 분이 없죠. 여러분 이병철 TV 사이다 사랑 많이 해주세요. 맨 처음에 이거 시작했을 때 웃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시작한 날 우리가 이렇게 딱 그 제작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구독자가 적네요. 4명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좀 많이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구독을 했는데 그러면 3명이 다른 사람이 한 거네요. 그랬더니 저도 했는데요. 우리 제작진들이. 네. 그럼 우리 제작진만 한 거더라고요. 그러네. 3명, 4명, 5명 때. 본인도 안 누르신 거더라고요. 내가 봤더니. 저도 지금까지 지금 구독, 저도 누를 수 있구나. 그럼요. 본인이 누르셔야죠. 네, 구독, 네. 좋아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것은 좋아요 눌렀고요. 야, 근데 모든 걸 제가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예. 재밌기도 하고 예. 또 옛날에 제가 막 산을 열심히 탈 때 천왕봉까지 어느 세월에 올라가냐 하는데 그냥 땅만 보고 가잖아요. 막 그러다 보면 그런 것처럼 뭐 썸네일도 만들고 지금 뭐 하나를 몰라가지고 하루 종일 헤매다가 뭐 하나 클릭하면 되는데 재밌습니다. 약간. 예, 재미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병철 TV 사이다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사랑해 주셔야 돼요. 예, 우리 지금 맞습니다. 10만 8천 방송국이 좀 늘었네요. 혹시라도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 분 있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다시 보기 하실 때도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지금 아직 10,000명이 안 됐네요. 자, 벌써 100명이 늘었네. 예, 고맙습니다. 역시 정어리 TV에 예, 자주 오세요. 네. 먼저 심평 변호사 개인적으로 좀 아세요? 모릅니다. 저는 이 양반 그 정체가 궁금해요. 어떨 진짜요?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맞아 그런 얘기 할 때도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갔다 와가지고 그 김건희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 뭐지 무슨 쌀라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참 궁금한데 왜 그렇게 전한 것 같습니까? 일단 그 심평 변호사 그 어제 그 내용 중에 또 말이 되는 예. 그 뭐 김건희가 뭐 물어보고 해서 이재명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 사람을 키웠기 때문이다. 그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맞는데 그거를 보고 우리 남편한테 전해 주세요인가 전해달라 꼭 전해달라. 그건 또 뭔 말인지 그건 뭐냐. 그러니까 제가 딱 들은 거는 우리 남편한테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키워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산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 네가 다 독박 써.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일관된 이 흐름이 있거든요. 나를 살려라. 그러니까 김건희는 나는 집행유예로 빨리 나간다.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 출석했을 때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범죄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목격자예요. 나는 우리 남편 나쁜 짓 한 거 기억나는 대로 말할게요. 그러니까 네가 다 독박 써. 그런 의미로 저는 다 들리더라고요. 내가 살려라. 죽어버려야 내 남편이 살 수 있을까? 무슨 순애보 뭐 이런 게 아니고 절대로. 내가 요 들어왔더니 진짜 죽을 것 같다. 기부인처럼 살다가.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빨리 나가야 네가 사는 거야. 그리고 경상도 사람 중에 일부가 너 지지하잖아. 극우 세력. 경상도 TK. 경상도 스타일이 남자가 말이야. 여자한테 내가 전부 다 했어. 우리 마누라 살려줘. 다이야 그거 뭐 내가 대통령인데 그거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건 뭐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해서 우리 마누라가 받았다. 너희 새끼 그렇게 말을 해. 그래야 니도 살아. 몇 놈 지지하는 놈들이라도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렇게 사람을 살려야 네가 산다. 이재명 대통령 봐라 꼭 전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심평 변호사가 그 진짜로 김건희가 한 말을 옮겼을까도 궁금한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한동훈은 일단 한동훈이가 말을 잘 들었으면 뭐 후계자가 되거나 뭐가 좋을 건데 영광이 있을 거라고. 네네네네. 근데 배신 때렸다. 이놈이 나쁘다. 이건데 그거는 제가 1월달에 그 한남동 그 저기 관저에 이제 농성하고 체포 불응하고 할 때 그 집회에 제가 여러 번 갔거든요. 예. 현장에 가보면은 겁납니다. 전부 욕이에요. 그리고 막 분위기가 무시무시해요. 그때는 제가 방송 안 할 때니까
그분들이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 전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구호처럼 마이크 드는 사람부터 전부 길에 서 있는 분들도 따라 외치는 게 빨갱이는 죽여도 돼. 한동훈은 빨갱이. 그래서 한동훈은 죽여도 돼. 그게 이재명 욕은 별로 없어요. 한동훈 배신자. 예, 그게 그만큼 또 이 김건희한테도 그게 많이 인이 박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한동훈 얘기를 갑자기 꺼낸 것은 지금 이제 내일 전당대회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찬탄파를 죽이고 반탄파가 뭔가 대표가 돼야 우리가 비빌 언덕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쪽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어차피 그 극우파가 되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김문수가 될까요? 장동혁이 될까요? 그런데 제가 죄송한데요. 그쪽 뉴스는 안 봅니다. 안 보니까. 네, 내용을 몰라요. 아예 모르시는.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 네, 누가 되든지 그거는 아무런 정치적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당대표는 전한길이고 최고위원은 김계리예요. 제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이거는 뭐 그냥 쫄인데 뭐 쫄이 있으나 없으나. 너무 편식하시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네. 진짜 이게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예. 네. 저도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런 생각은 해요. 장동혁이가 대표됐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장동혁 대표되고 전한길이 고문되고 김계리 최고위원 되고 네. 그렇게 해야 네. 더 죽어요. 정당으로 해산하기가 그림이 딱 나오죠. 괜히 조경태라도 돼가지고 또 산소 호흡 달고 다니면 그렇죠. 국민들이 보기에 또 저거 또 조경태가 뭔가 희망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 내란 정당 장동혁 대표되고 나머지들 딱 전환길이 다 이렇게 차고 앉는 순간 모든 국민들이 내란 정당 이거는 KS 마크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헌법재판소 위원장당 해소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냥 스스로 끝나는 인정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다 모아놓으면 오히려 F킬러 뿌리가 훨씬 좋아요. 모여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보수 정당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보수 정당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힘당의 저 세력들은 보수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환기라고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리해가 아주 좋게 분리수거.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 해야 건전한 보수 정당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오시면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검찰 범죄가 모두 20조다 이렇게 계산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해먹은 게 20조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좀 중간고사 정리 한번 중간 점검 하자. 그래서 이제 나온 금액을 전체를 합해 보면 대략 20조 정도가 됩니다. 둘이가 해먹은 게? 예, 지금 나온 수사에 나온 거. 그러니까 지네들이 해먹은 거. 뭐 다이아 받은 것부터 그런데 또 이제 상대방 뇌물 갖다 준 데서 해먹은 거 이걸 다 포함하면 명세표 좀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거 너무 많아서 저도 한번 보고 해야 되겠네. 빨리빨리 한번 해볼게요. 현대건설 부산 가덕도 10조입니다. 부산 가덕도 한 방에 10조예요. 근데 왜 이게 윤석열, 김건희한테 가는 거죠? 윤석열, 김건희 국토부에서 현대건설을 다른 대형 건설사들 다 날리고 수의계약으로 그냥 줬어요. 이거 수의계약으로 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메이저 언론이 지금도 많이 안 다루는데 부산에서는 이 난리가 난 상태고,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좀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서도 다루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이제 적극 나서서 이거를 이제 부산 민주당 정치인들이 막 고발도 하고 하는데 제가 특검에 고발해라. 그리고 기자회견 하면은 좀 중앙 언론이 더 다루지 않게. 왜냐하면 현대건설이니까. 함부로 다루기가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현대건설의 그 오너 기업이 현대자동차 그룹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쨌든 현대가 이 가덕도를 수의계약으로 단독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공사기간 너무 짧다. 7년에서 9년으로 늘려줘. 국토부가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7조 이거 안 돼. 10조로 늘려줘. 오케이 10조 다 해줬어요.
그런데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 결정하니까 우리 안 해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타올을 던져버렸어. 예.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정부한테. 이거 자체가 또 불법이고 페널티도 엄청 물게 돼 있는데 우리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특히 부산 정가에서는 얼마나 내부의 불법이 많아서 수의계약으로 밀어줬으니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파면됐으니 이거를 끊으려고 이제 이렇게 던졌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게 이제 10조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 그 다음에 엊그저께 이제 언론 난 거는 역시 현대건설 용산 대통령실 옆에 영빈관 800억. 800억 짓는다고 현대건설 예. 그 나왔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관저공사니 스크린 골프장이니 뭐 안가의 술집바니 이런 거 현대가 다 무료로 우리가 해줄게. 하고 밑에 하청업체들한테 또 맡기고 또 6억 떼먹고 그 대가로 지금 영빈관 800억 공사를 땄다. 이거는 이제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근데 800억은 이거 보면 뭐 껌값이에요. 막 조 단위가 뭐 기본이기 조하고 때문에. 비교하면 이건 뭐 돈도 아니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통일교 캄보디아 예. ODA 기획재정부가 넣은 게 결국 책정한 게 3조까지 했거든요. 예. 3조. 그다음에 마약 사건. 그건 뭐 지금 가늠도 안 되지만 백혜련 경정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이 시세로 한 3조 상당의 마약이 반입이 돼서 지금 유통되고 있다. 현재까지 고개가 끄덕거려지는데 여기에서 저는 막힙니다. 네. 3조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이거는 진짜 가늠이 안 되는 이건 거예요. 정말 가늠 안 돼요. 이건 나라 팔아먹는 10조인지 20조인지.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단 언론에 난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마약 사건은 인천지검장 당시 심우정이가 이 사건을 알면서도 덮었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검찰의 개입, 이 마약. 그리고 이게 중앙지검도 나섰는데 중앙지검도 덮었어요. 왜? 이 대가로 심우정이가 대검의 검찰총장이 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검찰의 조직 범죄가 이 언론에 보도된 사안이고, 그 다음에 부산 엑스포 터무니없는 성적으로 떨어졌잖아요. 예. 그 떨어진다는 거 다 아는데도 그 돈을 써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전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애매한데 어쨌든 6천억을 썼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다 아프리카 그 투표권 있는 사람들 예. 돈 주고 예.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보통 이런 거 할 때 국정원 특활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투입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거에 반은 또 해먹어요. 반팅으로. 또 보고도 제대로 안 되는 거고, 국정원 특활비.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러 이제 언론이나 기자들, 거의 전문가들의 그냥 최소한의 추산으로 최소 1조 이상이 슈킹이 됐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렇게 쭉 이제 또 보겠습니다만은 헤쳐먹은 돈인가 날린 돈인가 이런 것은 한번 조금 계산을 다시 해봐야 이게 뭐냐면은 날린 돈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먹는 거예요. 예. 그게 건설사가 먹던. 예. 근데 거기서 또 나눠 먹거든요. 날리면서. 예. 그리고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먹는 돈도 다 국고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자원외교 같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날리는데 그 와중에 떼어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금을 막 퍼다 주면서 그렇죠. 자기들 챙기고. 그러니까 20조가 사라졌어요. 예. 수사를 했는데 끊겼어요. 예. 해외에서 이렇게. 예. 그런데 뭐 보도된 그리고 수사한 이제 감사한 내용을 보면은 터무니없는데 돈을 다 부었잖아요. 그게 20조, 30조예요. 그러면 해외에 주고 완전히 맹탕한테 4조, 캐나다, 다날 이런 데 4조를 쐈는데 그 사막 밑에 석유 있다 했는데 사막 밑에 물밖에 없었어요. 석유는 다 이미 뽑아냈고 거기서 결국 그 사막을 처분해서 회수한 게 300억, 400억밖에 안 돼요. 3조, 4조를 부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예. 터무니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3조, 4조가 국고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 지가 먹는 거는 그 중에서 일부고.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산 엑스포 우리 자원 말도 안 되는 29평가로 우리는 29표, 사우디가 100몇 표 얻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될 정도면은 사실 임박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뭔가 기대를 갖고 있었다면 완전히 보고가 잘못된 것이기도 하고
엑스포 결정하기 얼마 전에 윤석열이 사우디를 만났어요. 네. 그런 걸 보면은 뭔가 거기에서 또 거래가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계세요. 아,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사우디하고. 네. 네. 또 사우디 뒤에는 또 뭐 미국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어쨌든 이게 그 당시 전문가들은 외교관들이나 또 대기업 그때도 뭐 재벌 총수들 데리고 가서 파리에서 술 퍼먹이고 했잖아요. 예. 그 대기업의 이런 거에 관여한 분들은 100% 이거는 따따블로 진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 이거지. 보고를 못했을 뿐이지. 또 막 경로하고 욕할까봐. 그러면 윤석열이도 아니 이 터무니없이 떨어지는 거를 본인도 바보 아니면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왜 그걸 그냥 끝까지 밀고 갔냐. 이 사람이 완전히 바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해먹으려고 이거는 한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왕고래가 5천억? 대왕고래 그것도 뭐 포항에서 뭐 석유 난다, 우리가 뭐 산유국 된다, 사우디 된다 이렇게 뻥을 쳤거든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게 뭐 50개 생기는 수익이 생긴다. 그런데 어쨌든 그 브라질의 뭐 히딩크 감독 닮은 그 이상한 교수 데리고 그 사람한테 한 50억 나가고 아브레우인가 뭐. 네, 예. 한 50억 나가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시추를 만약에 들어갔으면 시추공 하나에 1,000억이니까 5개는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 5천억 원의 시추 비용이 날아가는 거예요. 또 국고 손실이다. 국고 손실. 국고 손실죄는 국가의 돈을 횡령 배임한 공무원 기관장한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무기징역까지 때리도록 돼 있어요. 이런 게 무기징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왕고래 시추 비용 5천억. 양평 고속도로로 김건희 일가가 거기에 갖고 있는 지가가 폭등했다. 예. 이것도 최소한 1,000억이에요. 최소한. 예. 예. 이것도 검사 출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냥 독박 쓰고 덮었잖아요. 사실상. 이 검찰이 개입한 거죠. 원희룡. 그다음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것도 지금 금융감독원 검사 출신 이복현이는 올 3월 달, 4월 달에 100억 원 정도가 현금화됐습니다. 제가 이걸 한 달 전인가 정어리 TV 나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백 선생님이 100억 그게 말이 됩니까? 하셨어요. 말이 안 된다는 게 바로 입증이 됐죠. 예. 지금 김건희 특검이 400 몇십 500억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다 구속시켰어요 또. 자, 이것도 이제 추가로 이 해먹은 거는 1,000억에는 충분히 될 거다. 자, 여기서 또 검찰이 완전히 조직적으로 이거를 덮었거든요. 그러니까 금감원 검사 출신 이복현이 그다음에 금융위원회가 대검찰청으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올 초에. 그리고 자랑을 했어요. 대검찰청 심우정의가 덮었어요. 그리고 남부지검으로 내려보냈어요. 남부지검장 신흥석이 친윤 중에 친윤. 엊그저께 띠지를 예. 은폐한 놈. 그놈이죠. 예. 여기서 다시 또 이복현 검감 원장한테 사건을 또 돌려보냈어요.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검찰. 신흥석이 남부지검장 이자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만뒀습니까? 예, 그만둬 7월 달에. 근데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잡아와야죠. 이제 특검에 정말로 중요한.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정리를 해보면 대검찰청부터 검찰총장부터 인천지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또 뭐 금융감독원 검사 출신들 심지어 대통령실 검사 출신들도 옵니다. 김건희가 집사한테 너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한테 조사 한 번만 받아. 그게 검사 출신 또 이시원이에요.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검사 출신. 권성동이도 검사 출신. 부산지검도 또 저기 뭡니까 명태균 게이트는 창원지검 정유미 검사장. 거기서 또 덮었잖아요. 제대로 안 하고. 이 검찰의 이 전국적인 검찰 조직의 조직범죄가 이 윤석열 김건희 마피아를 비호하고 은폐하고 또 똘마니 짓을 한 거. 이걸 지금 김건희 특검이 친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어쨌든 지금 그 당대표하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전에 정부조직법 개정 그다음에 검찰청 폐지 법안이 된 이후에 검찰청이 법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도 연장하고 검사들도 더 보강해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20조를 해먹은 것 못지않게 예. 이 검찰을 치는 게 더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그 20조 중에 1,000억 넘는 것을 이병철 변호사님이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 아래 자잘한 것은 제가 좀 읽어볼게요. 네네네. 이제 저는 자잘하니까 공흥지구 개발에 800억, 네. 집사게이트에 184억, 네. 또 집사게이트 관련해서 산업은행이 700억. 이건 그렇습니다. 뭐죠? 이게 이제 집사게이트 184억만 우리 언론이 주목하는데 이 IMS 모빌리티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됐거든요. 한 8년.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가장 돈을 많이 중간중간에 100억, 200억씩 쏜 데가 산업은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모피아 게이트다. 산업은행을 움직여서 돈을 쏘게 한다. 이게 진짜배기 실력, 권력이거든요. 그때 윤석열이는 특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이럴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핵심은 산업은행, 한국증권금융, 모피아다. 모피아를 뒤에서 움직이는 거는 검찰의 최고 권력 아니면 대통령 권력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우한 화백 그림이 20억,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8억, 네. 명태균이 2억 7천, 네. 관봉권 건진거 1억 6천, 통일교 다이아 샤넬백이 1억. 네. 야, 1억이 이렇게 작게 보이나 여기서? 그렇죠. 권성동 큰 거 한 장, 이게 1억인지 10억인지 네. 모르겠고. 서희건설 다이아 세종이 1억, 네. 명품시계 3,500, 8억 로봇 계약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다 합하면 20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좀 소름 끼치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물론 이제 피부상으로 몇 조, 몇 천억 이런 건 그 와닿질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정말 나무만 보고 숲을 놓치는 거 아닌가. 지금 정말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짚으신 게 우리들이 지금 우와 몇천만 원짜리 시계 받았다네. 6천만 원짜리 목걸이라네. 네. 1억도 안 되는 것에 지금 막 이렇게 놀래가지고 맞습니다. 홀려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 막 이렇게 따지고 막 우리가 분노하고 그러면 정작 김건희, 윤석열은 웃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너네들 그것만 보고 그렇죠. 있어. 너 개돼지야. 예. 그래 뭐 명품 이름 놓으니까 거기 홀렸냐. 그러니까 정말 네. 이병철 변호사님이 제대로 짚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특검에서 이런 거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인력 이 투입되면 거의 털어낼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제 이 보강하는 그 법률 개정안도 지금 이제 곧 통과시킨다 하고 그런데 뭐 마약 사건 이런 거는 현재 특검으로는 좀 어렵고 새로운 특검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또 검찰을 치는 것도 저는 현재 특검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기는 좀 이분들도 체력 한계도 있고 지금 당장 지금 특검이 수사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게 기소한 거는 또 공소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재판정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덩치 큰 새로운 특검은 마약하고 검찰을 치는 거.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먹은 걸 보면 MB한테 보고 많이 배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지만 그 캄보디아에서 빼먹는 거 뭐 또 해외로 지금 뭐 해서 베트남, 캄보디아 등등 이런 거 다 수법이 MB 때 다 터졌던 사건들입니다. 예. 그리고 관봉권 이런 것도 MB 때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사찰 사건 때 터졌고 제가 MB 때 사건들을 뭐 속속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거 다 보니까 금방 알죠. 그것들을 수사를 했던 게 윤석열이거든요. 근데 그 해보면서 이제 배운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많이 해먹는 것은 역시 건설 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건설 서희건설도 얘기가 나오고 현대건설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혹시 그 말고 지금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조사가 되면서 또 벌벌 떠는 건설사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건설사 아니고도 재벌그룹이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걸로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거는 지금 일단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거는 제가 일단 말씀을 안 드리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룹에 또 이 신용에 엄청난 문제가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그룹의 여러 뭐 대학 동기들이라든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 걱정들을 엄청 하거든요. 또 탈탈 틀리는 수가 생긴다. 예. 왜? 윤석열이가 아무리 대한민국이 뭐 대통령 뭐 힘이 좋고 해도, 아니 부산 자갈치 시장에 이재용 회장부터 다 와. 그 더러운 집에 들어간 그걸로 찍어가지고 떡볶이 먹어라. 그리고 파리에 가서 또 술 퍼먹이고 오바이트 시키고, 그렇게 세계적인 그 굴지의 그 그룹 그 회장들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너한테 줬잖아. 이제 저는 딱 보면서 그만큼 줬으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저는 그렇게 딱 받고, 이제 그런 게 지금 현대부터 터져 나오는 거다.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경기 부양에는 건설 경기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사도 있고 이제 재난 또 안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강하게 대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건설사들 주가가 다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조화를 찾아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건설 경기가 이 불황기 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상 이 건설 경기가 죽은 건 지난 3년 동안 계속 죽어왔어요. 특히나 이제 건설 관련 금융이 죽었거든요. 이제 그건 오래됐습니다. 근데 해외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런 거는 뭐 외생 변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원가가 너무 올랐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뒷받침하는 금융시장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박살을 내기 시작한 게 3년 전에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를 또 무식해서 터뜨려가지고 건설 관련 채권 시장이 완전히 경색됐고, 그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을 정상화시키는 게 정부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이제 이 민생경제에 직결되는 이 건설은 대기업들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뭐 현대건설 이런 데는 해외 사업이 워낙 많고 또 워낙 실력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사건 터졌다고 흔들리지 않거든요. 좀 중소건설사들이 맡는 서민건설 경기와 직결되는 사업들, 그런 쪽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이 지원이나 관심을, 그런 쪽에 돈이 돌도록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는 거시 정책이 아니라 미시적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미시적인 정책을 국토부 전문가들이 많이 금융위하고 투입이 돼가지고 그런 거를 잘 쓰면 이거는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또 저는 약간 아쉬운 거는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생긴다 하는 거를, 물론 정말로 이재명 정권에서는 그런 노동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저는 뭐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거의 2주일간 이 대통령이 이 의제에 집중하는 거는 저는 이제는 좀 바꾸셔야 된다. 더 큰 거에 집중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또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또 이 오랫동안 이 목숨의 문제가 또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도 계기가 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이병철 변호사님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걸 보면은 MBS라고 전국 지표조사 있죠. 여기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7%로 2주 전보다 8%포인트 떨어진 걸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 리얼미터도 그렇고. 그런데 일반적인 분석은 조국 사면, 윤미향 사면, 그리고 또 주식 양도소득세 조정 뭐 이런 것들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변호사님도 그런 식으로 분석하십니까? 단기적인 요인은 뭐 그게, 또 저도 주변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주로 좀 합리적 중도다
라고 하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또 뭐 제 지인들이 대부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정치 고관여 즉 이런 분들보다 이 중간에 있는 한 40-50% 이분들이 다들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똑같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저는 더 건저에 있는 이런 이슈는 1-2주 지나면 없어져요. 예. 계속 조국 윤미향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주식 양도세도 마찬가지. 이 가장 근저에 있는 이 민심의 불안감 그리고 이제 이 내란을 겪으면서 6월 3일 이재명 정권을 어쨌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만들었는데 그건 중도 국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경제에 대한 이 기대가 가장 컸단 말이에요. 근저에는. 예. 그리고 민생. 그런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국내적으로는 쿠폰을 이제 그 재정을 투입한다. 그거 다 동의합니다. 합리적인 분들은. 그런데 그 다음이 없다 이거예요. 15만 원 이게 푼다. 그래서 소상공인 좀 돌아가고 좋다. 그런데 그걸 마중물이 필요하다 했으니 이거는 마중물이지. 진짜 지하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올릴 거냐 하는 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얘기나 뭐 고윤철 기재부 장관 얘기나 들어보면은 그냥 하나만한 소리. 뭐 AI를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뭐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 그거 뭐 어느 세월에. 예. 그러니까 마중물 그래서 좋았어. 재정을 투입했어. 30조. 좋아. 그다음에 당장 5년 내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도록 국가를 경영한다. 이게 전혀 없다. 여기에 실망이 굉장히 큽니다. 이 신뢰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는 막 당하고 정부하고가 의견이 대립되는 것도 많고 그 주식 양도세 부분도 아직 정리가 잘 안 되는 거 굉장히 어떤 실력 있는 프로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랬다 저랬다. 부동산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대출 규제 유곡을 때렸다. 처음에 대통령실은 우리 그건 몰라. 뭐 마치 달나라 얘기처럼. 그러다가 효과가 있으니까 그건 내 거야. 이 보면 왜 저거밖에 안 되지? 그리고 어제는 드디어 이제 또 김용범 정책실장이 집값이 다시 덜 쓰기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대출 규제는 한시적인 거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잡으려면은 노무현 정부 때 했던 보유세를 때려야 된다. 이거는 입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세금을 때리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어제. 그런데 당장 이제 기자들 또 이 칼럼 나오는 거 보면 대통령이 공약으로 집값 잡으려고 세금 때리는 거는 절대로 안 한다 했는데 이거 뭐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래 되면 이게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경제 분야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의 이 홍보도 저는 굉장히 깔끔하지가 않다. 그 강유정 대변인인가요? 그분은 문화 전문가시더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회과학적인 굉장히 전문 지식이 있어야 이게 탁탁 이게 되는데 막 헤매는 것 같아요. 본인도 그거를 좀 방황해하고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전문적인 데에 대변인이 너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뭐 그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부대변인이 한다든가 뭐 그런 것. 왜냐하면 정부의 이 홍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제대로 안 된다는 것도 걱정이고 국제경제, 이 중도층,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경제 전문가들이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트럼프와의 이 관세 협정, 이 과연 정부가 말한 게 이게 맞아? 이제는 언론도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처음부터 트럼프 그리고 구두로 했는데 그리고 백악관의 공식적 입장은 3,500억 불 한국 돈으로 450조인데 그건 그냥 현금으로 우리한테 갖다 바쳐. 그리고 그걸 백악관 레빗 대변인은 그걸 어디에 쓸 거냐 물었더니 그거는 미국 정부에 감당할 수 없는 이 부채를 갚는 데 쓰겠다라는 발언까지 했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그중에 그 돈을 뭐 또 반도체에 투자를 할지 뭘 할지는 대통령이 전적으로 결정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의 90%는 미국이 먹는다.
한 10% 정도 한국에 줄게. 그러면 그냥 돈 뺏어가는 겁니다. 3,500억 불이면 우리 외환 보유고가 4,000억 불이니까요. 4,000억 불 중에 달러로 갖고 있는 거는 한 500억 불이고 나머지 3,500억 불이 미재무성 국채거든요. 이 미재무성 국채라는 거는 미국이 우리한테 빌린 돈이잖아요. 결국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청산하고 이거를 털어내야 된다는 게 그 가장 경제 핵심 전략가인 미란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3,500억 불 우리 국채를 그냥 퉁치자 없애버리자 이러면 우리는 바로 외환위기가 터집니다. 그러면 미국이 다시 또 돈 빌려줄게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다시 또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님, 저는 너무 그게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바로 올렸는데 어제 정책실장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정,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끝냈으니 그것은 정상 간에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어요. 아니 그거를 문서화시키고 공식화시킨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 문제. 근데 이거를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한국 정부가 지금 국민들한테 얘기한 거는 미국에 갖다 주는 돈은 그중에 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뭐 재투자다. 그럼 재투자가 뭐야? 이건 설명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자들이 한국이 이렇게 말한다. 미국이 답해보라 하니까 무슨 소리야. 그냥 현금을 들고 와야 돼. 그럼 막 장기적으로 나눠서 해도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사실 국민들은 이제 이거는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내일 모레 정상회담인데 그 말은 하지 말자. 시끄러워지니까 미국도 뭔가 그런 꽁꽁이 속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너무나 경제를 진짜 한 방에 작살을 낼 수 있는 너무 초대형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불안한 게 이걸 정부가 국민들한테 소상히 보고하지 않고 만약에 숨긴다? 이거 터지면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 그 못지않은 저항이 생길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이 정부가 오늘 저는 겁나요. 변호사님 하신 말씀 참 귀담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대연가 오셨으니까 두 가지만 예언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9월 26일 날 본회의에서 검찰청 없애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 처리하겠다 밝혔거든요. 처리될 것 같습니까? 그럼 100%. 100%. 네. 이미 여론은 검찰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번 관봉권 떼지가 오히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없애주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신흥석이 남부지검장 너무 고마워요. 건지는 오늘 구속영장 아예 뭐 심사 안 받겠다라고 하던데 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그 뭐 본인 죄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도 무슨 뭐 계산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 양반은 아마 지금 특검하고 딜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 어차피 들어간다. 그런데 이 정도로 좀 끝내달라. 뭘 어떻게 끝내? 본인이 그러면은 협조를 하겠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다이아하고 뭐 샤넬 백 이런 거 지금 뭐 소재도 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내가 다 그냥 불게. 네. 그런데 나는 좀 요 정도로 살려줘. 나머지는 그냥 좀 없는 걸로 해줘.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 네, 그 사람은 정말로 영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달고 달은 사람이잖아요. 정치판에서도 달고 달았고 점쟁이 하면서도 달고 달았고. 그다음 예언. 김건희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라는 게 어떤 지금 뭐 김건희가 저런 식으로 막 심평통해서 뭐 몸이 빼밖에 안 남았는 여전히 뭐 이러면서 뭐 보석도 지금 앞으로 뭐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다 윤석열한테 넘기고 좀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러는데 윤석열은 빼박으로 이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니까 김건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건희도 저는 무기징역 아니면 징역 한 40년 정도는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나온 거는 그야말로 일부입니다. 한 뭐 전체 중에서 한 30%?
16개 혐의지만 사실은 뭐 16개보다 뭐 새로운 게 너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예. 또 뭐 명품 시계, 뭐 등등등등. 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도 그거는 잘 알죠. 예. 김건희는 윤석열보다 훨씬 머리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계속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나는 굶을 거예요, 나는 죽을 거예요. 이제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구치소보다는 병원이 낫거든요. 그쪽으로 간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네. 오늘 시작할 때 우리 이병철 TV 사이다 3,420명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4,000명 넘었어요. 와, 역시 백운기 선생님이 영향력이 대단하시네요. 앞으로 우리 백운기의 정어리 TV에서 계속 이병철 TV 네, 계속 많이 성원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오늘 나오시니까 호랑님께서요. 변호사님 헤어스타일 멋지게 하셨네요. 너무 멋지고 잘생기셨어요. 분장사님이 잘해주셔가지고. 티코님 의상 스타일도 좋아 보여요. 네. 예,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베스트 드레스한 거 인정하셨어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새로운 이슈들 많이 공부해서 예. 또 시청자분들께 정어리 TV 통해서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실 때마다 우리 정치 1번지가 매우 깊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